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과 함께 살펴볼 보험과 금융 관련 뉴스 10가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곧 설 연휴인데 이런 시기일수록 돈과 관련된 소식에 더 민감해지기 마련이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뉴스들 이면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를 파헤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종이 계약서가 아니라 사실은 계속 바뀌는 살아있는 문서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취자분께 가장 중요한 순서, 즉 내돈과 직결되는 소식부터 시작해서 그 범위를 점점 넓혀가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그 카테고리, 내 돈, 보상과 보험금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읽으면서도 마음이 좀 답답해지는 사연인데요. 50대 여성이 건강 문제로 난소 제거 수술을 받고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약관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용어를 둘러싼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동상이몽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동상이몽이요? 네, 청취자분이나 저 같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장애는 몸이 불편해지고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생기는 상태를 말하죠. 그렇죠. 난소를 제거하면 당연히 큰 장애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보험사가 말하는 후유장애는 약관에 명시된 장애분류표라는 아주 엄격한 기준에 딱 들어맞아야만 합니다. 잠깐만요. 그럼 그 장애분류표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뭐 팔다리가 절단되거나 시력을 완전히 잃는 수준의 아주 심각하고 명확한 상태만을 의미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거죠. 난소 제거로 인한 불편함은 안타깝지만 약관에 명시된 절단이나 실명 같은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와, 결국 이 사건은 장애라는 단어의 정의를 둘러싼 싸움이에요. 이 판결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비슷한 수술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장애 보장이라는 말만 믿으면 안 되고 내 보험 약관이 어떤 상태를 장애로 인정해 주는지 그 세부적인 정의를 꼭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거죠. 내가 생각하는 상식과 보험사의 약관 사이의 간극이 생각보다 훨씬 크군요. 이 간극이 보이는 또 다른 사례가 바로 다음 뉴스인 것 같습니다. 흥국생명에서 이제 대장용종을 여러 개 떼도 수술비를 한 번만 지급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전에는 발견된 용종마다 각각 지급받을 수도 있었는데 이걸 하나로 묶어버린다는 거잖아요? 이건 좀 부당하게 느껴지는데요. 의사가 다른 부위에서 용종 3개를 떼어냈다면 시술을 3번 한 셈인데 이걸 왜 한 번으로 취급하려는 거죠? 그게 바로 보험사의 손해율 관리라는 개념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손해율 관리요? 네.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대장 내시경이 보편화되면서 용종 제거 수술비 청구가 예상보다 훨씬 많아진 겁니다. 예전엔 잘 모르고 지나갔을 용종까지 다 찾아내서 제거하니까요. 아, 청구가 많아졌군요. 그렇죠. 이건 마치 예전엔 가끔씩만 물이 새던 파이프에서 이제는 물이 줄줄 새는 것과 같아요. 보험사는 그 새는 구멍을 막기 위해 규칙 자체를 바꾸기로 한 겁니다. 규칙 자체를요? 네. 질병 코드가 달라도 같은 날 한 번의 수술 과정에서 제거했다면 그건 하나의 질병 치료로 본다라는 새로운 잣대를 들이대는 거죠. 아, 이건 단순히 하나의 상품 약관이 바뀌는 걸 넘어서 보험사들이 어떻게 위험을 관리하고 이익을 지켜내는지 그 속내를 보여주는 신호로 읽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 흐름이 흥국생명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한 보험사가 성공적으로 새는 구멍을 막으면 다른 보험사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약관을 변경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럼 청취자분들께서 지금이라도 내 보험증권을 꺼내서 그 부분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맞습니다.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 똑같은 수술을 받고도 받는 돈이 몇 배씩 차이 날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도 암보험에 대한 건데 이것도 결국 정의와 분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23년에만 신규 암 환자가 25만 명에 달할 정도로 암이 흔한 질병이 됐는데 정작 암보험은 일반암, 소외감, 유사암 같은 알쏭달쏭한 용어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암보험의 가장 큰 함정이죠. 예를 들어 대장 점막내암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이건 암세포가 대장 점막에만 머물러 있는 초기 단계의 암인데 어떤 보험사는 이걸 일반암으로 보고 가입 금액의 100%를 다 줍니다.
세상에, 그럼 암보험이라는 이름만 믿고 가입했다가는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내가 가장 걱정하는 암이 하필 소외감으로 분류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암보험을 알아볼 땐 얼마를 보장해 주나요? 라고 묻기 전에 어떤 암을 일반암으로 보장해 주나요? 라고 먼저 물어야 합니다. 아, 순서가 중요하군요. 네, 특히 가족력이 있어서 특정 암이 걱정된다면 그 암이 내가 가입하려는 상품에서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게 암보험 가입의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보험금과 직결되는 약관 속 정의와 군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로 넘어가 보죠. 보험 가입이나 위험 대비 시 알아야 할 포인트들인데요. 네 번째 뉴스는 당장 이번 설 연휴에 필요한 정보예요. 네, 연휴 직전 귀성길에 교통사고가 폭증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통계 수치가 정말 놀랍습니다. 최근 3년간 설 연휴 직전 날의 하루 평균 사고 건수가 1만 3천 건이 넘어요. 평소보다 훨씬 높은 수치죠. 와, 마음이 들떠서 그런지 음주나 무면허 운전도 늘어나고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나온 보험이 바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입니다. 저도 들어본 적은 있는데 솔직히 연휴에 정신없이 준비하다 보면 깜빡하기 쉬울 것 같아요.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보험사 앱으로 출발하기 직전에도 몇 분 만에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하루에 몇천 원 정도의 비용으로 혹시 모를 수천만 원짜리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형제나 친구가 운전대를 잡을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그냥 마음 편하게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사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출발 전에 보험사 긴급 출동 서비스 연락처를 휴대폰에 긴급 출동이라고 저장해두는 작은 습관 하나. 이게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정말 실용적인 팁이네요. 다섯 번째 뉴스는 요즘 많은 분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전세 사기 문제입니다. 이 불안감이 2030을 넘어 40대까지 번지고 있다고요? 네, 한 보험사 데이터를 보니 전체 가입자의 25%, 즉 4명 중 1명이 40대였습니다. 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명확해요. 뭘까요? 전세 사기가 더 이상 정보가 부족한 사회 초년생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보편적인 주거 위험이 되었다는 거죠. 오. 특히 가입자의 79%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2억에서 3억 원대의 보증금 계약에서 가장 가입이 활발했습니다. 이제 전세 계약을 할 때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진 시대가 온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 전 재산일지도 모르는 목돈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벨트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동차 에어백처럼요? 네, 전세 계약을 할 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집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맞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소식은 그동안 병력 때문에 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던 분들께는 정말 희소식이겠어요. 3N5 간편심사보험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고요? 네, 3N5라는 게 암호처럼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보험사가 가입 심사를 할 때 묻는 핵심 질문 3가지입니다. 네. 3개월 내 의사소견, N년 내 입원, 수술, 5년 내 중대질환 이력을 묻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가운데 있는 N입니다. N이요. 네, 이 N에 해당하는 기간이 과거 5년에서 3년, 2년으로 줄어들고 묻는 질병의 범위도 더 구체적으로 바뀌면서 가입 문턱이 확 낮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이전에는 혹시 모르니 그냥 다 받지 말자였다면 이제는 위험을 좀 더 세분화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자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보험사들의 자선 사업이 아니라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시장을 찾기 위한 치열한 경쟁의 산물입니다. 새로운 블루오션을 공략하는 거군요. 그렇죠. 덕분에 소비자들에겐 기회가 생긴 거고요. 만약 몇 년 전 고혈압 약을 처방받았다는 이유로 혹은 간단한 수술 이력 때문에 보험 가입을 포기했던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 바로 다시 알아볼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예전엔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려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흥미롭네요.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 법과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뉴스는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챙겨야 할 소식이네요. 정부가 설 연휴를 맞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95조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사업체를 운영하는 청취자분이 계시다면 이건 달력에 표시해둬야 할 뉴스입니다. 95조 원이라는 전체 규모도 중요하지만 더 실질적인 혜택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연휴 기간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금이나 공과금 자동 납부일이 휴일 다음 날인 19일로 자동으로 연기된다는 점입니다. 아, 그 며칠의 시간적 여유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명절 앞두고 자금 압박이 심한 대표님들께는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8번째 뉴스는 좀 무겁고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주제입니다. 조력 사망, 즉 존엄사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생명보험 업계가 고민에 빠졌다는 소식입니다. 이 문제는 생명보험이라는 상품의 존재 이유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과제입니다. 현재 모든 생명보험 약관에는 가입 후 2년 안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 조력 사망이 합법화된다면 이걸 약관상의 자살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연장선으로 봐야 할까요? 와,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전자로 보면 보험금을 줄 수 없고 후자로 보면 줘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잠재적 비용이 걸린 문제고요. 이건 단순히 보험금 지급 기준 하나를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인지, 자기 결정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사회 전체의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카테고리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당장 우리를 위협하는 교묘한 범죄와 업계의 최신 동향입니다. 9번째는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고인데요. 세상에, 내가 평범하게 중고거래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범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수법이 너무 교묘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공범이 되어버리는 구조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과정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기범이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돈을 자기 계좌로 받으면 바로 추적당하니까 온라인에서 금을 파는 평범한 개인 판매자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는 그 금 판매자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시키죠. 네. 동시에 사기범은 금 판매자에게 연락해서 내가 돈 보냈으니 빨리 금을 보내달라고 재촉하는 겁니다. 그럼 판매자는 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왔으니 아무 의심 없이 금을 보내줄 거고 그 순간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을 도와준 꼴이 되는 거군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맞습니다. 결국 판매자는 돈도 잃고 범죄에 연루되어 계좌까지 지급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온라인으로 금이나 상품권, 외화처럼 현금화하기 쉬운 물건을 개인 간에 거래할 때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입금자 이름과 물건 받는 사람 이름이 같은지 반드시 대조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뉴스입니다. 주요 보험사들의 최근 동향을 묶어봤는데요. 삼성생명은 보장을 강화하고 한화생명은 기부를 하고 미래에셋생명은 다짐대회를 열었다는 단신들입니다. 이 단신들이 흩어져 있을 땐 별 의미 없어 보이지만 이걸 앞서 이야기한 뉴스들과 연결해서 보면 아주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집니다. 어떤 그림이죠? 한번 보세요. 한편에서는 대장용종 수술비처럼 소소하고 반복적으로 나가는 돈은 어떻게든 줄이려고 약관을 뜯어 고치고 있죠. 네, 그렇죠.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암경험 청년 지원처럼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좋아지는 사회 공헌 활동에는 억대 돈을 선뜻 내놓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양쪽의 전략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데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보험 산업의 두 얼굴, 즉 듀얼 전략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손해율을 관리하며 비용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외부적으로는 ESG 경영이나 사회 공헌을 통해 착한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는 거죠. 와, 이 모든 움직임이 모여서 결국 미래에 청취자분께서 만나게 될 보험 상품과 서비스의 모습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와, 오늘 10가지 뉴스를 그렇게 연결해서 보니 정말 하나의 큰 흐름이 보이네요. 결국 보험약관이라는 건 보험사의 이익과 사회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불안감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문서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 같은 새로운 위험은 계속해서 빈틈을 파고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보험사는 매일같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손해율을 계산하며 사회 변화에 맞춰 약관이라는 규칙을 바꾸고 있는데 정작 그 규칙에 적용을 받는 청취자분께서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위험을 계산하고 그에 맞는 보장을 점검해 본 것이 언제인가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그 점검을 시작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